선생님, 갑자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데 첨성대 네. 말이죠. 뭐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그래 아마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각 틀만 보였을 텐데. 아, 네네. 올라가서 본 거죠. 그 틀까지 올라가서 네모 구멍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제2의 사다리가 있어서 맨 꼭대기에 네모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를 관측을 모았을 했을 것이다. 것이다.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의 천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첨성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요. 이렇게. 신라 때는 왜 그렇게 별 관측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마도 뭐 선덕여왕이 첫 번째 여왕이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남성 왕이 있는데 여성이 왕을 하게 될 때 혹시 조금 더 누군가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도전하면 안 되니까. 품을 수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정통성이 있고 하늘이 내린 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고 싶을 때 하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왕권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 개국 때 별자리 지도를 새로 만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하늘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구획을 나누어서 지도로 만든 것이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산속이었고 암흑천지에 전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티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만 도시 자라서 남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밤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운 이 어둠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네. 충격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네. 밤의 전설일 거예요, 제목이. 밤의 전설. 어떤 행성, 우리 같은 행성인데 거기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6개가 있어서 밤이 없어요. 계속 낮은 거죠. 근데 이 행성에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2000 몇 년마다 하여튼 뭐 한 번씩 문명이 멸망해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정렬이. 일식이 일어나면서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잠깐 와요. 네, 모든 태양이 다 몇 시간, 가려지는 가려지면서 갑자기 이 행성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때 그런 설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문명이 갑자기 멸망할까? 근데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그 밤이 이제 오는 거죠. 밤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겪어보지 않은 밤이 오자.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면서 그 순간 별이 처음으로 별이 쫙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동설 때 깨달았던 또는 그 갈릴레오의 관측 이후에 깨달았던 걸 이 사람들은 그 순간 한 순간에 깨닫고 느끼고 충격받고 이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뛰다가 결국 문명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네.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밤이 무서워. 아니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물리학자 병따개 발명가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분을 척척 박사라 그랬어요. 과학 전문 책방에서 한번 모여봤는데 사실 심재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에서 연주가 가능한가요? 소리가 나요. 이게. 연주는 할 수 있겠죠. 소리는 매질이 있어요. 들리지 않겠죠. 네. 아. 근데 우리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네네.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우주인들이 약간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실제로 밴드 연주도 하고. 오. 3, 2, 1. 쓰레기통 같은 거 뒤집어서 드럼으로 쓰고
중요한 계란식에. 경험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표면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연주를 하는 건 의미가 얘는 없는 거네요. 달처럼 생겼는데 달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화성에서는 될 것 같고. 가능하겠네. 대기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가능합니다. 근데 소리가 없어도 이렇게 이게 진동이니까 이걸 손을 대면 느껴지지 않을까요, 소리가?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움직이는 예, 약간의 움직임이 진동을 몸을 느낄 수 타서 있게. 이렇게 가면 물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만큼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 몸을 타고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서 음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진동만 전달되면 되는데 충분히 크면 아마도 소리가 없어도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뭐 나사에서 블랙홀 소리를 공개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 네네. 우주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달은 안 돼서 네. 그건 이제 블랙홀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를 관측했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짐작 정도로 할 수 있게 이제 음향화 그 소리가 해준 어떤가요? 거고요. 막 왠지 따라라라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아들이고.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고 약간 기괴한 소리 아. 이렇게 막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이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 인간만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걸 들을 수 있게만 변환시키면 돼요. 여기 우주에 대한 사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규칙으로 그냥 색깔을 막 칠한 거거든요. 대부분은.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해서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렇게 안 것들도 다 보이죠. 예, 사실 그렇게 그렇게는 안 보이고. 보여요. 왜냐면 그 가시광선은 그 오는 빛에 이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파 가운데 아주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온갖 종류의 전자기파가 오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볼 수 고정을 있는 해버리면. 영역으로 다 이렇게 매핑만 해주면 그 우리가 보는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요새 사진 예쁜 사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아니고요. 그럼 색칠 공부를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적외선이었던 거를 가색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가짜색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가채색을 해서 색깔을 조금 바꿔요.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6번을 해볼까. 아, 6번. 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아, 예. 네,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리고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예,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예. 의자로 예.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예,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예,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28 이고 이런 다르다면서요. 거.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왜냐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아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 나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말자. 그걸 알아듣고 쓸 수가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픽션은 픽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그러니까 예.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굶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네, 네.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것 같아요.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 못 쓰죠. 이렇게 이런. 그렇죠. 예.
그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네,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체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 그쵸,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아,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이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예.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네,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건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 과학적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제가 쓰는 드라마라는 게 좀 자료 조사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네. 만나 뵈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정말 인터뷰 한 번씩 좀 너무 해보고 싶고. 예. 나이가 사인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꼭 내려오세요. 전자 한번 오세요. 네. 달 모양이라는 거, 달 위상이라는 거. 다들 모르는 달 위상이라는 거. 교과서에 아마 위상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다음에는 물리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천문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자, 김민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결국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 모아서 네.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지금. 듣기로는 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렸다. 예,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게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얘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 올린 게 3,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아, 그런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규칙이 있구나.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로 가서 불법도 뭐 이렇게 할 아니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역시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워즈네.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그러다 실험을 해요.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는 끼.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소한 말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 플라네터리 스피시스 이렇게 다 행성 종족이에요. 여러 행성을 오가는 여러 행성에 걸쳐서 생존하는 그런 종족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돼보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곳은 꽤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 살아남아 있고 진짜 할 것 같은 데가 스페이스X예요.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가 50년 내에 화성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네. 그게 가능성이 50년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50년은 좀 도전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고 있는 개념 중에 우주에서 주유하는 게 있어요. 주유요? 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네. 거.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또 방향을 많이 바꾸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연료는 무겁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우주선 연료도? 네, 등유를 쓰기도 하고 고체 연료를 요즘에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무겁잖아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연료를 많이 실으면 또 무거워요. 이게 이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켓 공식인데 방정식의 저주. 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드는 연료와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건데요. 연료를 많이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타협점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데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 띄워요. 일단 해서 우주공간 띄워놓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또 띄워서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시켜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고 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럼 얘는 우주공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착륙했다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화성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일단 자본이 뭐 네, 거기는 이제 석유로 자본을 많이 가진 네, 나라고 네. 그런데 석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언젠가는 바닥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이 나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은 개인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 차원의 네. 미래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에 2117년까지 도시를 만들겠다. 2117년. 네, 2117년까지 이제 그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면서 아, 100년 100년 후에 안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탐사를 갑자기 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네. 인공위성을 띄운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 인공위성 띄울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술을 되게 많이 전수해줬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완전 우주 탐사에서는 신생 국가인데 갑자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화성에 탐사선 보냈고요. 아 보냈어요? 네, 네. 진짜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한 국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화성 탐사선 정도 보내려면 한 10몇 년 정도 준비를 해요. 개발 기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만에 보냈어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 받아서.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주 탐사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화성에 가야 된다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부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 장관이 사라 알 아미리라는 장관님이 장관도 하시고 화성에 간 그 아말 프로젝트의 담당자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공학자기도 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성 탐사, 뭐 우주 탐사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아이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을 바꿔서 우주 탐사가 당연한 거야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네.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랑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겠어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화성 가겠다, 화성 이주하겠다가 국가의 테마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외교부죠, 근데? 그게?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오, 왜 외교부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후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치면 그때의 정치, 국제사회 관계, 지구와 화성 사회의 관계는 어떠할까? 화성을 정치적인 어떤 국제 관계로서 보는 거군요. 네, 가면 네.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줘야 되는지,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오래 생존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더 이상 뭐 한국 사람 안 하고 우리 나라 세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미국 정부에서는 달에서 흙을 얼마쯤 가져오면 그게 뭐 그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그럼 이건 사주겠다. 민간 기업한테 약간 장려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달 좀 가서 파와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탐사를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뭐 정말 우리가 정착촌이 형성된다면 그 뭐 땅은 모두의 땅이지만 그 기지는 우리 거야라든지 기지 안에 있는 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우리 거니까 밟지 마라든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지금 있죠. 남극이 그렇지 않나요? 남극도 네, 남극도 소유 못하죠. 근데 소유는 못해요. 기지는 자기 거인 거죠. 저런 화성도 만약에 여러 정착촌이 여러 나라 정착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까지 보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뭔가를 만들자고 분명히 있을 문제는 지구에 자꾸 뭔가 시킬 거거든요. 네. 야 너네 뭐 좀 채취해서 보내, 뭐 좀 아.
정작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려면 우주복 입고 나가갖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받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하겠죠. 네, 독립하자. 이거 연락 끊자. 손절. 손절. 야. 그죠. 이걸 누가 했냐면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공하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SF 소설을 쓰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이 그걸 했어요. 정말 완전 적격자였죠. 이제 SF 소설가라서 이런 화성 환경 잘 아시고 또 국제 정치 너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사실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SF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SF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다 생각해서 글로 써놨고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시뮬레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해보는 것보다 SF 소설을 보는 거죠. 실은 제도의 문제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제도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실은 법의학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들 불편하죠. 불편한데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검시를 해요. 일관상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일단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지. 뭐 예상대로 단기부터 다 들어갔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사고랄지 뭐 이런 여타의 자연사나 이런 것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약 10% 차지하는 2만 8천 명 정도가 사인을 몰라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란 뜻은 아니죠. 범죄는 아니고 전혀 온갖 검증을 종류의, 거치지 않는 거죠. 전혀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장래 사망 등록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계속 빠뜨리고 갈 것인가. 나한테 닥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만 있는 것일까 하다가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자 네. 한 것이 미국의 검시제도의 변천사를 한번 볼 수 있었던 마침 전기가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랜시스 글래스너리라는 여성분이에요. 네. 이분은 미국 죽음에 관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처음 얘기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실은 시작은 51살 때 시작을 해요. 아? 51살 때. 그 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분인 것 같지만 아주 금수저예요. 아주 금수저인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분이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 병사들 다 모아서 자기가 케어해주고, 전쟁 고아들 상대로 그 후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물려받았잖아.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뭔가를 바꿔야겠지. 이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우연하게 51살 때쯤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VIP들이 입원하는 이제 그런 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오빠 친구를 만나요. 매그너스라는 그 의사를 만나요. 여기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그 검시소의 검시관, 우리로 말하면 법의학자. 원래는 검시관이라는 제도는 코로너 그래요. 코로너가 이제 크라운, 왕관 있죠? 네. 네. 크라운에 변형된 말이 코로너예요. 네. 왕실에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누가 사망하거나 살인하면 임자 없는 재산을 왕실로 귀속시키기도 하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역할을 했죠. 검시 판사 역할을. 근데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은 워낙 인적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너 제도는 들어왔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농부가 하기도 하고 장례업자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딱 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자기가 또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어떤 코로너들이 어린애 신생아, 아주 어린애가 사망한 채 발견되니까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돈을 수당을 돌려받고 이 시신을 또 저쪽으로 옮겨요. 또 그래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해서 돈을 받고. 저런. 그런 식으로 돈벌이로 아주 전락을 해서 불과 100년 전에. 그렇죠. 예. 부패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보스턴 지역에서는 검시관 사무실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 검시 사무실에 격리를 마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건가? 뭐 죽음이 무슨 장사인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시소를 데려가줘. 따라가서 이제 부검을 보고 인체를 보고 그 오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매그네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부검을 하고 검시를 하면서 인간 장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그게 좀 기이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한히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였던 장기가 어느 순간 멈춘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었을까.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단어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종종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야, 이 수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대칭성이나 더 이상 넣고 뺄 수 없다는 완결성 때문에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떤 음악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그림이 멋있다 못해 아름답다거나 그 글도 단어 외에는 쓸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하기 사실 어려운. 네, 네. 아까 좀 기이하게 들리긴 했지만 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그 같아요. 표현이 네. 주는 어떤 무게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랜시스가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장기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그림으로 그린 해부학책을 써요. 네. 거기에 이제 시를 옆에다 씁니다. 시까지 쓰셨어요. 여기서 시 이게 뭐냐면 인체 복부의 이제 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이분이 그렇게 씁니다. 배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꼬아지고 비틀린 장이 보일 것이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부채살처럼 강하게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견고한 장관막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상 최초의 해부학 시네. 네, 에세방 시죠. 이게 그 이제 뒤로도 어떤 없었을 것 같아요. 사행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장만 막 꼬여 있어요. 장이 근데 서로 꼬이면 죽어요. 네. 그 사람 잘 열어보면 장관막이 쫙 벌써 서로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칠고 야만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린 그 기간에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형태로 견고하게 버티는 규칙과 규범이 있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 오늘 또 뭐 정강이뼈가 나와요. 정강이뼈, 종아리뼈 뼈 두 개 네. 있잖아요. 하체. 너는 나의 기억과 추억과 나의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구나. 너가 없다면 나는 단순히 하나의 머리와 굴러다니는 발일 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인체를. 사랑의 시를 장기에다 바친 건데 근데 그 시를 썼다는 것부터 딱 보면 저분은 삶, 죽음, 몸을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어떤 사랑의 대상처럼 묘사하잖아요. 네, 네, 네. 독특한 정신세계를 원래 이게 사실은 그 서양의 과학의 핵심이죠. 음. 그 환원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나눠봐서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간 다음에 이거 하나를 딱 보면은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수많은 장기와 부분된 이런 기관들의 조립이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장기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셨나요? 이분이 이제 잘못 얘기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 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 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의 나름대로 완결 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란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게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 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 노력을 하는데 교육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하고 거기에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본인이 해야겠다.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 얼마 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9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을 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죠.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의 월급을 주겠다. 아. 그래서 키워요. 이렇게.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랬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나?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과학 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 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100명 정도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 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집을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저 찍은 그냥 것 같아요. 사진 찍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보는 찍었다고 할 누가 거예요.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들.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쓰는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버드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주지 상상하고 않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나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영화를.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겠죠.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아니,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Length and width, all right. With less pronounced muscular attachments.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아,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만 놓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가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이제 실은 공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법의학의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공국진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예요.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아,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공국진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하게.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사비예요. 아그 사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 몰라.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근데 일.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실은. 이 공원이 인정을 받았나요? 그 당대에? 근데 경찰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 경찰관들 그 교육생들이 많이 왔고 네. 경찰로부터 진짜 경감 교육도 받고 경찰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많은 진전을 이뤄요. 프랜시스를 보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일반인이 한순간에 느낄 정도의 문제점인데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없어.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야.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그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어요.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을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힘이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 그러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재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헤 웃고서 아,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그래서 이건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끝판왕이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21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네,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 팍.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에.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거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김상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다 꼬여서 안 돼. 알겠습니다. 정승영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스일도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네.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거기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많네요.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신비로운 거야.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생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거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은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찾게 되고. 뭐 어떻게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의뢰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그 대리 기사님을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진짜. 네. 현실이 더 영화다.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 막 우울한 펑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어떡해.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기문이 물으면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적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 뭐 상이나 영광이나 명예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부모님에게 주는 상장을 써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거는 읽으면 되게 말을 읽기가 힘든 목이 메이는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 양육자는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서 아이를 키우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큰 보상이고 정말 글씨도 아직도 잘 못 쓰는데 그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시키셨겠죠. 그 선생님들이 그걸 시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심지어 손을 잡고 써주신 거라는 걸 너무 알지만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가족이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재미있는 거. 재미가 저한테 동기를 주고 재미 중요하지. 처음에 물리학과를 갈 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고 연구 주제도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계속 재미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안 하려는 게 재미없는 거를 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재밌으니까. 그래서 안 쓰신 작은 정말 저도 몇 번이고 이거 언제 해요? 이거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럼요. 맞아. 네. 재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와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재미와 소명. 처음엔 재미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김상학 교수님 보니까 참 안심이 돼요. 사실 저는 29이라서 제가 이렇게 재미에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삶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게끔 살고 싶게끔 하는 것은 재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저에게 하게 해주는 건 소명인 것 같아요. 저는 뭘까 지금 그 남준 씨 얘기 듣고 난 뭐지? 이렇게 처음에 딱 들은 게 돈? 이게 확실히 이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입금이 되는 소리. 여기에 엔돌핀이 돌고 생각지 못하는 화색이 돌고 것들이 보면 힘이 확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반적인 이게 내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돈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어떤 대중의 사랑? 그것을 표현된 것이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지 않죠. 자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은준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돈이라는 이 어떤 교환 가치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뒤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돈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저도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이상 얘기할 때 네. 그 이상의 시들이 신문에 연재가 됐잖아요. 네. 신문에 실제로 활자로 찍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인쇄 기법에 대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또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네. 생각을 하기가 네. 독특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쉬웠어요. 빠져서. 네.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 보자.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이상 시인은 1910년 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오감도에서도 저는 사실 제 4호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 4호인데 4호는 정말 난해하게 이를 데 없죠. 숫자들이 네. 일단 숫자들이 다 뒤집혀 있고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 뒤집혀 있고 위에 아래 조금씩 글자가 좀 써 있어요.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안 좋은데 상태가 그걸 이제 기술하는 어떤 의사의 기록 같은. 밑에 보면 진단 0.1. 1931년 10월 26일 이상. 이 이상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임 의사 이상. 그 마지막에 뭔가 언뜻 언어 유희처럼 들리는 부분이 그러네요. 재밌네요. 이상 책임 의사 이상. 일단 이 날짜는 예상컨대 폐결핵 진단받은 날짜인 것 같거든요. 30일. 그 시기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들을 왜 뒤집어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거울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울을 봤다는 뜻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기의 사망 선고 같은 것을 시로 남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씀으로써 객관화시키려는 저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걸 소개해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지금 신문에 연재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당시 인쇄했을까요? 활자로 넣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 활자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사실 이 지적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타이포그래퍼 이제 유지원 선생님이 이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없었을 텐데. 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쇄 대량으로 찍어야 상황이니까 대량으로 찍어야 되니까 활자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했을까? 활자를 했으니까 나팔자를 뒤집어서 이가 있다면 이를 뒤집어서 꽂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나요? 뒤집어서는 안 돼요. 앞에 이게 볼록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볼록으로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있으니까 도장같이 돼 있는 거니까 네, 일종의 작은 문자만 도장처럼. 있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배경이 있어서 이거 돌리는 거는 가능한데 거울 반전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설마 자기가 팔자를 만들었나요? 뭐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신문을 하루에 하나씩 막 찍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겠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모르죠. 모르는데 모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그 전문가님 말로는 네. 결국은 사진 찍었을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 사진을 넣는 경우 많았거든요. 네, 사진 찍자. 그래서 찍어서 돌려서 색칠한 다음에 붙이고 전체를 사진 찍어서 붙였을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글자 중에 뒤집혀진 게 4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전된 거예요. 이 상태로 있어요. 인쇄되기 전에. 인쇄 그 활자 형태는 이 상태거든요. 이걸 그냥 찍으면 이제 정상으로 바뀌죠. 4가 이것이 나오겠죠. 정상 4로 나오죠. 아마도 요 활자를 이렇게 꾹 찍으면 불쑥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살짝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걸 오려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를 찰칵 찍어서 이렇게 붙였을 거라는 거고 사진처럼.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그렇게 오려 붙인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글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뭐 기표와 기이라고 하는데 기의는 뜻이잖아요. 네. 이라고 쓰면 이 둘이구나 또는 이런데 기표라는 것은 그냥 그 기호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형태와 요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도 이상의 굉장히 그렇죠. 희한 면이에요. 이 이상의 시를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좀 생각을 깊게 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흥남철수 그 얘기도 안 나갔죠. 맞아. 네, 상당히 재밌는 얘기. 노랗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딴딴딴딴딴딴 이상입니다. 명곡이네요. 예. 네. 예. 또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뭔가 기적이라는 단어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지. 크리스마스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래서 중세 그 유럽에는 크리스마스에 뭔 일만 일어나면 이게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 막 이러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 밀덕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흥남 철수 작전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6.25 전쟁 당시 첫 해죠,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쫙 밀렸잖아요. 그래서 부산 쪽까지 거의 밀려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나겠다 했다가 그때 이제 중국의 개입으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갑자기 이제 전선이 막 돌파당하고 해서 이쪽 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던 부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퇴로가 차단당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급하게 철수를 하여 이제 흥남이란 항구를 통해서만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흥남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강원도 북쪽 원산 강원도인가요? 그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지금 벌써 다 차단당한 거죠. 그래서 도망갈 방법이 이 항구를 통한 그 배를 통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를 그쪽으로 다 해야 했었고 그 지연 작전을 위해서 몇 개 부대가 희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그 특히 미군 그 정확한 부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병 1사단인가? 해병대 1사단 맞네요. 네. 너무 쉬운 이름 아니에요? 해병 1사단? 해병 1사단 맞아요. 보통 장진호 전투라고 맞아요. 하고 장진호 지금도 미군 사관학교들에서 반드시 이제 교육하는 전사 중에 하나고 장진호 전투가 그 개마고원의 이제 장진호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전투를 한 건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군들이 볼 때 갑자기 유령들이 나타난 것처럼 느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한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 북한군보다 훨씬 잘 싸우는 지난 몇십 년간 유격전으로 단련된 팔로군 이런 부대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산을 너무 잘 타고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소못 하나 가지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미 해병들은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병들이 굉장히 밀려요. 미 해병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후퇴를 한 그러니까 이긴 전투가 아니라 진 전투지만 계속 배우는 전투예요. 그죠? 정말 잘한 것이죠. 그때 그 도로 일단 겨울이라 다 얼어붙은 도로들이고 이미 수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원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금방 포위를 당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만 차단을 당하면 더 이상 총알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급도 시원치 않고 음식도 시원치 않고 물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 부대가 거의 무사히 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많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갑자기 이렇게 차단을 당하자 이제 그동안 어쨌든 미군과 한국군이 많이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 점령 지역에 있던 그 남한 쪽 사람들 내지는 이제 우리를 반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거죠. 일부러 아마 북한에서 이쪽을 마비시키려고 민간인들을 대거 죽일 거라는 얘기 막 퍼뜨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도망가려고 모일 때 오히려 이게 이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군력 같은 것은 압도적이었기 네네. 때문에 항구 쪽은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산에만 들어가면 이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중공군 때문에 죽어 나가고. 네, 이들은 걸어서 도망가봤자 이미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 같이 흥남으로 이제 밀려오게 돼요. 여기가 아니면 그래서 네. 민간인들 엄청 그 막 배 네. 타고 그런 영화에서 봤던 거 같아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원래는 피난민을 태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General,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군인들을 위한 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민간인을 더 태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한참 초과해서 그 사람을 꽉 채우는 바람에 아마 물자도 하나도 없어서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지킨 대단한 작전이네요. 그 두 철수 작전이 유명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덤케르크 철수 작전. 그것도 역시 철수인데 유명해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저 장진호 전투, 그다음 흥남 철수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물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 뒤로.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그래도 같이 철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죠. 특히 그 2회 때 이야기했던 자아란 무엇인가. 그거 근데 그게 자아란 무엇인가의 결론이 있었나요? 뭐 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명확한 결론은 없었던 것.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잘 식으로. 정리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아요. 네? 고무손 실험 이렇게 맞아 그 펜트구나.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원생이 되려는 애들한테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지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 그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근데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현재 물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것이 의외로 환상에 가깝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인식하는 게 가깝다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1인칭 자아라고 해서 그건 내가 세상을 볼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두 눈의 사이 이 한 가운데 안으로 한 2, 3cm 안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 자아예요 그게. 느낌은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느끼는 온갖 감각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1인칭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을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야기죠.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냐면은 고무손 착각 실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손을 가리고 여기다가는 가짜 손을 놔요. 네.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놓고 그다음에 붓으로 살살 여기 만져주는데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손이 내 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집중하셨나요? 네. 이거는 이거는 감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시각에 혼란이 오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한다는 착각?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쪽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다면은 사실 아까 같은 실험에서 이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뇌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오른손을 보고도 이게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아라는 어떤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을 실제라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네요. 네. 이야기네요. 계속 이제 자아도. 자기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질문은 그 진화론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을까? 그런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실 인간의 이런 의식의 목적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 배분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건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군대가 운영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CPU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하는 역할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 심지어 몸속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장 기관들의 어떤 신호들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합하여 단 한 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내가 누구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대 과학은 단 나라는 것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정말 자아가 만약에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없는 거라면 전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냥 나도 그냥 이 복합적인 그런 유기물일 뿐이지. 그거를 잘 통솔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 자아를 잘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딴 데 정신. 잠깐 딴 생각했나 보다. 자 아이스 인자의 MC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역시 그냥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호 교수님의 단어풀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법의학이 아니라 라틴어 언어학 전공이신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라틴어에서 많이 기원이 있었는지. 사실 뭐 예상 문제를 혹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어휘를 정리해 오시는 건 아닌지. 그런 이제 버릇이 든 거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는 뭐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책을 보면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하신 그 많은 라틴어들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 힙했다.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 아좀 뭐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멋있는 걸 떠나서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플라톤 할 때 그런 거 느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알고 있지만 아리스토클레스는 잘 몰라요. 어떤 클래스? 그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이 아리스토클레스예요. 원래 본명이.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경기 나가서 레슬링을 4연패를 해요. 플라톤이요? 그래서 어깨가 떡 벌어졌다, 플래터다는 뜻에서
그래서 플라톤. 어깨가 플랫하다. 와. 실은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야 떡대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와. 포렌식이라는 것은 법정을 뜻해요. 포렌식이 원래 법정이에요. 포럼. 포럼이 법정이거든. 라틴어로. 우리가 이제 부검이란 라틴어가 오톱시예요. 오토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셀프,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옵시는 본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부검이란 뜻이. 부검이란 말이 시신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디멘시아라는 표현이 D가 없다라는 뜻이고 라틴어죠. 멘트는 멘탈이니까 정신이고 뒤에 이해하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정신이 없는 정신이 이런 질병을 이제 디멘시아.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을 치자와 어리석을 매자를 써서 어리석은 어린애처럼 이렇게 치매를 써서 정신의학과에서는 치매란 단어는 비인격적 단어다. 하고 우리가 인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자. 이렇게 이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그 얘기를 안 길래 이거 나만 계속 써먹어야지 이러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원을 딱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거 다 준비해 오는 거냐, 뭔가 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 게 소름이죠. 뭐 고르셨어요? 심채경 박사님.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MBTI에 열광할까요? MBTI 해보셨습니까? 만나자한테 전화해서 다니엘 혜리는 따로 2년하고 탄다고 하고 퍼스트로 예약해. 신입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MBTI가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내향적인 이겨야 사람보다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겨야 좋잖아요. 되고.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좀 그래서 나눠본 거죠. 분류해 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 즉흥적이냐, 현실적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관찰하고 분류해보고 이런 건데 천문학자가 쓰신 별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하도 생긴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은하의 MBTI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형태가 조금 비슷하니까 나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선인데 막대가 달려있기도 하고 이게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MBTI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사실 정할 수 없는 건데 어떤 때 좀 심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던데 저도. 그걸로 사람을 속단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쟤 그럴 수도 있구나. 쟤 나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재밌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딱 저예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또 모이자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I여서 그랬고 걔네들은 E여서 그랬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을. 되게 뜻밖이네요. 저는 심채경 박사님이 MBTI 극혐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MBTI 너무 재밌어요. 요 말투. 사람들을 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또. 별자리가 있죠. 천문학자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는데 조금은 평가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별자리는 1년 중에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것과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랐잖아요. 네. 문명이 그렇죠. 있기 전에는. 그러면 태아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식량이 별로 없었다. 겨울이었거나 뭐 초봄이었거나 이러면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기관이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이제 후생학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태어날 때 환경도 중요한데 보통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꽃가루가 많아서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별자리가 의미가 있다면 유일하게 이런 태어나는 어떤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라서